자,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LTV와 DTI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도 배워봤고, 대출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세 가지도 배웠어요.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또는 채증식 방식 세 개를 배웠고, 자, 그럼 이제 갚아 나가는 돈을 계산 한번 해보죠.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돈 계산을 한번 해봐요. 자,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돈 갚는 것이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원금 균등 방식에서 자 갚는 거. 근데 순차가 있어야 돼요. 즉 뭐부터 구해야 뭐가 구해지고 이걸 구해야 이게 구해지는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얘는 첫 번째 원금을 먼저 구해요. 두 번째는 항상 이자를 구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뭐 돼요? 원리금이 되니까 원리금을 마지막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원금 균등 방식에 대한 내용만 배우고, 다음 순환에는 자, 원리금 균등,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 방식은 한번 생각해보죠. 뭐 먼저 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원금 방식이니까 원금 먼저 구했고, 얘는 원리금 방식이니까 원리금을 먼저 구해요. 한번 보죠.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면 원리금 나온다? 저당상수. 즉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딱 곱하면 원리금 얼마? 이렇게 딱 구해지는 거예요. 자, 원리금 구하고, 두 번째는 똑같이 이자를 구하고, 그럼 세 번째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뭐 나와요? 원금 나오죠. 그래서 얘 방식에서는 주로 원금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 방식에서는 주로 원리금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내요. 자, 원금 균등 방식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생각해봐요. 보죠.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대출받았어요. 자, 이 100억을 대출 원금이라 그래요. 대출 원금. 근데 내가 10년 동안에, 대출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에 자, 이자는 빼고, 이자는 어떻게 갚아 나가겠지. 이자 빼고 원금 균등 방식으로 갚는데요. 원금은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을 택했대요. 자, 그럼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얼마씩? 100억을 대출받았는데 100억을 원금이에요. 100억 원금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갚아 나가야 돼요. 얼마씩 갚아야 돼요? 어떻게 구했어요? 뭘로 나눴어요? 100억을 10년으로 나눴죠. 이 100억을 뭐라고? 대출액, 10년을 대출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금을 얼마씩 갚느냐라는 건 대출액을 뭘로?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억이니까 10년으로 나누면 얼마? 10억. 1년에 10억씩 원금을 갚아 나간다.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계속 10억씩 내는 거예요. 이자는 따로 구할 거고, 이자 빼고 원금만. 이거 질문하니까 대답 잘 못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1억을 대출 받았어요. 대출 기간이 20년이에요. 자, 그러면 원금은 얼마씩 갚아 나간다? 얼마? 500? 500 맞아요? 뭐 자신이 없어? 네, 5천만 원이라는 사람이 많아서. 자, 보죠. 1억이면 공 6개 떼버리면 얼마? 100. 20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 5. 자, 5원씩 갚는 거예요. 100원일 때는. 근데 뒤에 공 6개 붙여줘야죠. 그럼 얼마? 500만 원. 500만 원씩 갚는 거예요, 원금을. 자, 그러면 원금을 얼마씩 갚느냐라는 건 대출금을 뭘로?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돼요. 뭐 이거 새로운 식도 아니야. 당연히. 야, 이 정도 빌려서 10년 동안 같이 나눠서 갚는데요. 매번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주고, 그럼 원금이 돼요. 그럼 원금은 매번 똑같이 갚아 나갈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두 번째, 이자를 구해야 돼요. 자, 이자는 대출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이자죠. 근데 중간에 갚은 상황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뭐에 대한? 잔금에 대한 이자예요. 잔금을 구하는 게 이 계산 문제의 포인트예요.
잔금을 구할 수 있느냐? 갚은 돈을 뺀 나머지 잔금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원금을 얘가 10억씩 갚았다 치죠? 10억씩 갚았대요. 2번 갚았대요. 2번 갚았대요. 얼마 갚은 거예요? 20억. 그럼 잔금이 얼마예요? 그거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아, 진짜로. 얘가 만약에 5번 갚았대요. 얼마 갚은 거예요? 50억 갚았죠. 잔금이 얼마예요? 50억.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해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원리금이 된다. 해보죠. 우리 마음속에 계산 문제는 어렵다 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하다 보면 계산 문제가 더 쉽다는 생각을 곧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자, 1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저당기간, 대출기간을 저당기간이란 말도 써요. 20년이래요. 자, 100억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나눠서 갚는데 이자율이 10%래요. 중요한 건 얘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얘를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뭐 먼저 구한다? 원금 먼저 구하더라. 두 번째는 항상 이자. 이거 더하면 뭐 된다? 원리금 된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보죠. 1회차. 자, 원금은 얼마씩 낼 거냐라고 한다면 100억이라는 대출 원금을 20년 동안 나눠서 똑같이 갚아나간다는 거죠. 얼마씩? 얼마? 100억을 안 되면 계산기로 꼭 써요. 20년 나누면 얼마? 5억. 자, 5억씩 똑같이 나눠 갔는데요. 그럼 여기도 얼마? 5억. 여기도 얼마? 5억. 얘가 만약에 뭐 17회차를 구하래요. 그럼 얘도 원금 얼마? 5억. 원금을 똑같이 20번 나눠서 딱 갚으면 100억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원금은 구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자, 이자. 이자는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 또는 갚은 상황이 있으면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얼마? 10% 0.1을 곱하겠죠. 자, 근데 1회차래요. 갚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 딱 갚는 거니까. 그러면 대출금이 얼마? 100억. 갚은 게 없으니까 원금 갚은 게 하나도 없대요. 처음 딱 내는 거래요. 그러면 대출금이 100억이고 여기에 0.1에 해당되는 이자를 내야죠. 얼마? 10억을 내야 돼요. 자, 원리금은 얼마? 15억. 아, 이거 알아듣고 있어요? 네. 15억 내야 돼요. 자, 근데 7회차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7회차면 몇 번 갚았다? 6번 갚은 거예요. 7번째 내려고 하는 거니까 6번 갚았어요. 얼마씩? 5억씩. 자, 그럼 이거 계산해야죠. 6번 상환했고 얼마씩? 5억씩. 그럼 얼마 갚았어요? 30억. 그럼 잔금이 얼마? 그러면 이자는 뭐에 대한?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가 70억 곱하기 얼마? 0.1. 그럼 얼마? 7억. 그럼 원리금은 얼마? 12억.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얘 보죠. 9회차. 원금은 똑같이 5억. 자, 그러면 여기에 대출금 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근데 몇 번 갚았죠? 몇 번? 8번 갚은 거예요. 9번째 내려고 하니까 8번 갚았어. 얼마씩? 5억씩 갚은 거예요. 얼마? 40억 갚았어요. 그럼 잔금이 얼마? 잔금 60억에 대한 이자율 계산하면 6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1억 이렇게 되겠네요. 17회차 한번 구해보자. 자, 얘는 몇 번 갚았다? 16번. 원금은 5억 갚는데 16번 갚았어요. 얼마씩? 5억씩. 그럼 얼마 갚았다? 80억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잔금은 얼마다? 20억에다가 이자율 얼마다? 0.1, 10%니까 그럼 얼마? 2억. 그럼 원리금 얼마 낸다? 7억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원금 균등은 원금을 어떻다? 똑같이 일정하게 되죠. 이자는 항상 어떻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있죠. 이게 우리가 했던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원금 균등은 원금은 항상 일정하게 내더라. 얘가 원금이에요. 이자는 줄더라. 얘가 이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줄어나가더라. 이걸 원리금 그래프로
원리금 그래프로 이렇게 줄어들어 나가는 것이 원금 균등 방식이더라 라고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수련 때는 원리금 균등을 배워 나갈 텐데, 자,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첫 번째 뭐 먼저 구한다? 원금 먼저 구한다. 원금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으니까 대출금을 대출기간 똑같이 나눠서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럼 대출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원금을 구하고, 자, 두 번째, 이자는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하는 건데 갚는 중간에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니라 뭐 갚은 거 뺀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더라. 이거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잔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갚은 거 빼야죠. 대출금에다가 갚은 거 빼야 돼요. 그러면 7회차는 몇 번 갚았다? 6번 갚았다. 그러면 15회차는 몇 번 갚았다? 14번 갚은 거죠. 자, 이거 생각해내서 갚은 거 빼고 잔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원리금. 그럼 얘는 순서대로 구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갑자기 15회차 원리금을 얼마 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5회차. 자, 그럼 원금을 먼저 구해야죠.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구하죠. 얼마? 5억이죠. 5억. 원금은 5억. 그럼 5억씩 매번 나눠서 갚는구나.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갚은 게 있죠. 몇 번? 14번 14회 상환을 했더라. 얼마씩? 5억씩. 그럼 얼마 갚았다? 70억 상환했더라. 그럼 여기에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여기에 70억 갚았으니까 30억 곱하기 0.1은 얼마? 3억. 이자는 3억이더라. 그럼 세 번째, 원리금은 얼마? 두 개 더하니까 8억.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 1회차부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1회차부터 구해 나가야 돼. 좀 어려워요. 그건 다음 순환 할 거고, 원금 균등 문제가 나오면 몇 회차든지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금 구하고 여기에 이제 잔금을 곱한다라는 것만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대출금을 곱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 한번 배워보죠. 우리가 조금 이제 수준을 좀 높여서 자, 올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에 걸쳐서 유동화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유동화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부동산은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 유동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환금성. 다른 말로 현금화. 이런 말이에요. 즉, 유동성이 작다라는 건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환금성이 작다. 현금화가 어렵다. 이런 말을 뜻해요. 그럼 유동성이라는 말은 뭐 움직이는 성질이야? 근데 이 움직이는 게 뭘 움직이냐면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화로 잘 돌릴 수 있느냐? 현금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높인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라는 건 유동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현금으로 잘 순환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유동화라 그래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저당 채권이라는 것을 유동화시킨다. 저당 채권을 현금화를 잘 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당 채권은 또 뭔지 이제 따져봐야죠. 따져보죠. 저당 채권이 뭔지. 유동화라는 건 유동성을 높이는 거고 유동성을 높인다는 건 현금 순환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금을 잘 바꿀 수 있는 거. 자, 이 내용은 오늘 뭐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뭐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들어두면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집을 살려 그래요. 수요자예요.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 돈이 없어요. 돈을 빌려야 돼요. 차입자가 돼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은행을 대출기관,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자, 내가 수요자가 되고 은행이 금융기관인데
집을 살려고 돈을 빌려요. 그래요. 이 대출을 무슨 대출이라 그래요? 뭐라고? 주택 담보 대출이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 그런다? 모기지 론이라 그래요. 모기지 론이라고. 자, 이 대출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0년 장기로 빌렸다 쳐보죠. 3억을 빌렸어요. 물론 다 가정이에요. 극단적인 가정을 할겠지만 3억을 빌렸다 치죠. 내가 집에 담보를 잡고 집을 담보 잡고 3억을 빌렸어요. 근데 얘가 4억짜리예요, 집이. 4억짜리인데 3억을 빌렸어요. LTV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가격 기준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자, 그래서 3억을 빌렸어요. 그럼 내가 은행한테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뭔가를 주죠. 권리를. 뭐 어떤 권리를 줘요? 저당권 주겠네요. 저당권 배웠죠?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얘는 갚지 않으면 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갚으면 별 힘없이 사라지는 녀석이고, 계약 날짜까지 안 갚으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이 부동산, 저당권이 잡혀지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저당권을 잡혀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 집값이 막 떨어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2억 5천까지 떨어졌다 치죠. 떨어졌어요. 3억 빌렸어. 돈을 못 갚았어. 내가 뭔가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저당권 가지고 경매 처분해가지고 2억 5천 받아갔죠. 5천을 못 받네요. 얘 불쌍하니까 내가 알았어, 퉁쳐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받아내야 돼요. 어떻게 받아내요, 얘는?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계약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만 권리를 넘기는 사인하는 게 아니라 채권 계약도 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 내 돈 못 받게 되면 이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 청구해서 너의 나머지 일반 자산, 부동산 말고, 이 집 말고 다른 토지, 공장, 자동차 이런 거, 집에 있는 TV, 세탁기 이런 거 다 내가 압류해서 못 받은 돈 받아갈 거야 라고 하는 채권 계약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저당권과 채권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권리 두 개를.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저당채권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당채권은 저당권과 채권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기지라 그래요. 이걸 라틴어로 목을 죄이다예요. 목을 조이다.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담보대출할 때 끝까지 돈을 받아가려고 목을 딱 죄이는 이 저당채권을 동시에 잡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얘가 나 정말로 뭐 파산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빌려준 돈은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채권이 같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저당채권이라 하고 이걸 영어로 뭐라 한다? 모기지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모기지를 잡히는 대출이다. 모기지 론이라 하는 거예요. 론이 대출인 건 맞아요? 그래요. 영어에서 그래요. 론이 대출이에요. 자, 모기지를 잡히고 돈 빌리는 거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어찌됐거나 빌린 돈은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잘 볼게요. 은행이 300억이 현금이 있었어요. 300억이. 근데 3억씩 대출을 해주는데 20년 동안 나눠서 갚는데요. 그럼 처음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오겠죠. 그럼 100명 딱 빌려주면 현금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현금이 없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부실화된다 그래요. 얘가 위험한 걸 부실화된다. 얘가 좋다. 현금이 많으면 좋아요. 이걸 건전하다, 건전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찌됐거나 100명에게 3억씩 빌려주면 내가 300억밖에 없는데 현금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나중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돈을 막 찾아가게 되면 현금이 바닥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금융이 무너지면 얘가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큰 위험이 생겨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 야, 이 은행 위험하다. 얘가 돈 빌려주고 얘가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저당채권이란 문서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지 현금이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유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를 뭘로 바꾼다? 현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저당채권의 유동화라고 나온 거예요. 누굴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은행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얘를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라고도 해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 자, 그러면 이걸 누군가에서 사가요. 원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도 유동화 중개 기구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나라 정부기관에서 이거 해줄게 이래요. 이걸 담당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유동화 중개기구라고 하는데 얘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 학개론에서 공사가 2번 나와요. 예전에 공공토지 비축제도와 관련된 토지은행 관할하는 공사가 어디였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어로 뭐라고? LH라고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말이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대넣어야 돼요. 랜드하우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을 전담하는 거고, 유동화와 관련된 건 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우리 줄여서 한주금이라고 하죠. 얘는 영어로 주택을 H, 금융을 F라고 해요. 하우스 파이낸싱이라 해서 HF라고도 해요. 어찌됐거나 나라에서 한주금이 이 유동화를 전담해주는 기구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꼭 우리나라는 유동화를 한주금에서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일반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한주금에서 맡아서 해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을 사와요. 근데 은행에서 하나 만들 때마다 저당 채권 하나씩 팔면 얘가 나라 기관이잖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올 때 뭉텅거려 사와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집합체를 사온다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풀이라 그래요. 저당 채권 풀을 사온다. 그러면 사올 때 막 300억, 500억, 1000억씩 이렇게 뭉텅거려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오면서 돈을 주겠죠? 돈을 줘요. 자, 현금을 줄 텐데 이 현금을 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준다라고 표현돼요. 사면서 돈을 주는 거죠. 유동화 됐어요? 유동화 됐죠? 자, 그럼 저당 채권을 돈 빌려주고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돈이 없으면 이걸 또 얘한테 파는 거예요. 뭉터기로. 그럼 또 돈 생기죠? 그럼 또 빌려줄 수 있겠네요? 그럼 또 저당 채권 생기죠? 또 이거 팔아요. 그럼 또 돈 생기겠네요? 얘가 300억을 가지고 있지만 100명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1000명, 10,000명까지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돌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리하게 돌아가다가 나중에 부채 하나가 딱 터져가지고 무너지면 이게 모기지 사태예요. 예전에 모기지 서브프라임 사태 들어봤죠? 그런 문제예요. 자, 어찌됐거나 유동화라는 건 금융의 꽃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300억밖에 없지만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게 왜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이따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한주금은 저당 채권을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 변형을 시켜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뭘 만드냐면 얘를 변형시켜서 MBS라는 얘를 발행을 해요. 자, 얘를 아까 뭐라 그랬다? 뭐라고? 주택, 저당, 증권이라 그래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MBS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한국말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단어예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거. 얘를 변형시켜서 저당 채권을 변형시켜서 주택, 저당, 증권으로 발행을 해요. 그럼 얘를 투자자가 투자해요. 이 투자자는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돈 많은데 연기금, 기관 투자자 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얘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막 자산 현금이 500억, 1000억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 넣으면 예금 금리가 2.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얘는 예금 금리가 3%, 아니 예금 금리가 아니라 MBS 수익률을 3% 준대요. 그럼 이 보험사나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딱 예금해 놓으면 2.5%밖에 못 받는데 이걸 사면 3%를 준대요. 그럼 투자할 만하죠?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봤더니 나라에서 보장해 준대요. 한주금이 나라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못 받을 리가 없어요. 모자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기관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높으니까 이거 살만하겠죠? 사는 거예요. 산 만큼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계속 돌아가네요. 돌아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잠깐만 보면 다음 순환이나 뭐 그 다음 순환에 좀 더 이해를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얘가 돈 밀리면서 뭘 줘야 돼요?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죠. 이자가 수익률 맞아요? 맞아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 이자가 수익률이에요. 그럼 얘가 원금은 따로 냅두고 원금은 그대로 빌려준 거니까 받아낼 건데 이자를 얘가 만약에 6%로 줬다 해보죠. 이자를 6%로 줘요.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6% 줘요. 이 6%를 얘가 다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으면 이걸 팔아요. 원금은 그대로 돌아갈 건데 팔면서 얘가 야 나 1%만 먹을게. 나머지 5% 네가 다 가져가. 그러면서 얘는 그래 나 1%만 먹을게. 그리고 나머지 4%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투자자에게 얘가 4%를 해보죠. 투자자에게 4%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공사에서 돈을 수익을 더 준대요. 그러면 이거 투자할 만하죠? 투자할 만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나라에서 예산이 책정돼요.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동화 자산으로 몇 천억을 쓰겠다, 5천억 쓰겠다. 그러면 5천억에 대한 MBS가 발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살만해요? 투자자들이 달라들어 살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자꾸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은행이 안전하게 얘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금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하나, 저당 채권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대출 받을 때 저당권과 채권을 잡히는데 그걸 합쳐서 뭐라 한다? 저당 채권. 영어로 모기지라 하더라. 얘가 돈 다 주고서 이 저당 채권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부실해지니까 이걸 뭐 하려고 한다? 현금화 시키려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 하더라.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했더라. 이때 뭔가 MBS 발행했네. 차차 계속 들을 거예요. 일단은 저당 채권과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는 뜻이 뭔지 좀 해석하고. 자, 문제에서 한번 보죠. 문제는 여만큼 금융에서 1차다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아요. 유동화에 나오는 단어예요. 1차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2차 시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서 등장하는 1차 시장이다, 2차 금융시장이다, 또는 뭐 2차 저당 시장이다, 2차, 1차 이런 말은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다 2차에서 일어나요. 자, 어떤 게 일어나는지 봐요. 2차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중요한 역할, 유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맞아요? 유동화 어디서 일어났어요, 주로? 1차예요, 2차예요? 2차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을 사고 현금을 줬으니까. 그러면 유동화가 일어나는 시장은 2차 시장이에요. 유동화 시장. 한주금이 역할하는 시장 몇 차예요? 2차죠. 자, 그 다음에 MBS가 발행되는 시장 2차.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2차. 여기에요. 은행에 자금 주는 거, 산 만큼 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2차 시장이에요. 저당 채권은 모기지죠. 모기지를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사왔고 여기서 형태를 바꿨지만 팔았어요. 다시 저당 채권의 형태를 바꾼 MBS를 팔았으니까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은 2차예요. 중요한 일은 다 2차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1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저당 채권이 뭔지,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뭔지, 은행을 살리려고 돈을 바꾸는,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1차 시장이 뭔지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자, 1차 시장은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 이 돈 주는 거 대출이죠? 1차 시장은 대출 시장이라 그래요.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대출이 일어나면서 뭘 잡혔어요? 저당 채권이죠. 저당 채권을 뭐 사고 팔았어요? 아니죠. 저당 채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차 시장은 두 번째,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라고 나와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자, 세 번째,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수요자 또는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즉 여기에 수요자 또는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시장을 1차 시장이라 그래요. 뭐 어렵지 않죠? 유동화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유동화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2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동화는. 유동화 관련 없어요. 그래서 1차 시장 얘를 딱 구분해 놓는 거. 자, 그러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고 이걸 모기지라 그러고, 이걸 은행에서 모기지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유동화라고 얘기하고, 1차 시장은 뭐냐? 그러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물론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이 일어나요. 어찌됐거나 대출 시장이다라고 나오면 1차예요. 두 번째, 저당 채권, 주택에 대한 저당 채권이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라 그래요. 이 저당 채권 모기지가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 있다? 차입자 또는 수요자와 대출기관, 은행 사이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더라. 자, 이 세 가지 딱 기억해 놓고, 이게 아니면 다 몇 차다? 2차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2차 시장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대출이 일어난다면 몇 차? 1차.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출이다, 채권이 만들어진다, 얘와 얘가 있다, 그럼 무조건 1차고 나머지는 다 2차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2차 시장을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아,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 나가면 되고, 유동화가 일어난다. 맞아요. 2차에서 유동화가 일어나고 저당 채권을 사고 팔더라. 자, 누가 산다? 누가 사요? 먼저 첫 번째 누가 산다? 투자자가 사기 전에 누가 사요?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살더라. 한주금을 기억해놔야 돼요. 한주금이 역할을 한다. 맞죠? 대출기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한다. 누가 자금을 줘요? 한주금이 주는 거예요. 한주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MBS가 발행되는 시장이더라. 자, 이런 건 나중에 차차 자연스럽게 이해 나갈 거고, 지금은 이거 세 가지 1차 시장과 관련된 거.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인데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럼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뭐가 좋냐라는 거 보죠. 금융기관 어디예요? 은행이 유동성이 높아져요? 현금을 잘 돌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유동성이 낮아가지고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유동화라는 건 유동성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동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것다는 위험을 줄였다는 거고. 자, 금융기관은 한정된 돈이 아까 300억밖에 없는데 얘한테 100명만 3억씩 빌려주는 게 끝난 게 아니라 1000명, 막 2000명, 3000명까지 계속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무한한 재원으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차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고, 금융기관이 현금이 많으면 BIS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현금 보유 비율. 이게 높으면 건전하다, 은행이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전성이 높아지고, 이 재고는 높인다에 높인다. 우리가 아이 쓰는 이 재고는 뭐 못 팔고 남겨놓은 재고도 있고 다시 생각한다라는 재고라는 뜻도 있고, 이 어이 쓰는 재고는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택시장 활성화 돼요? 네. 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출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주택을 사고 팔고 할 거예요.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자가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져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유동화가 일어나면 자가주택 소유 비중이 감소한다. 틀린 얘기죠. 당연히 내 주택 소유가 많아지겠죠. 돈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네. 오늘 배운 게 좀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비율 세 가지를 배웠어요. 대부 비율은 전체에 대한 대부액 비율이고, 지분 비율은 전체에 대한 지분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합하면 1 되더라.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부채 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부채 비율은 뭐다? 내 돈분의 남의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분의 남의 돈. 세 개를 배웠고. 자, 그 다음에 금융에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내 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면 지분금융, 빌려서 마련하면 부채금융. 이때 지분금융의 예가 뭐다? 리조신, 공사펀드 이렇게 있더라. 리츠,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이렇게 된다. 리조신, 공사펀드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TV와 DTI라는 게 있는데 대출을 규제할 때 LTV는 뭐 기준? 가격 기준. DTI는 소득 기준이라는 걸 딱 기억해 놓고 대출금을 산정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기준이니까 DTI 곱하기 소득 기준이니까 더기에 나누기 저당상수 한번 한다는 거.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는 명목이자율이란 말을 쓰는데 실질 더하기 예상 인플레율. 항상 누가 불리하다? 대출자가 항상 불리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더라. 근데 어떻게 구성되냐면 고기가 변했대유 이렇게 하면서 코픽스가 기준금리, 가상금리 더해서 변동금리, 대출자가 유리하더라. 이때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다라는 건 이자율을 자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입자가 더 손해를 보더라. 더 불리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이렇게 있는데 얘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 얘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 근데 무조건 이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 그 원리금이 어떤다? 줄어들더라. 원리금이 일정하대요. 근데 이자가 줄면 원금과 이자가 합한 게 원리금인데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이자가 줄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원금이 늘어나야 돼요.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어난 방식이 원리금 균등이었어요. 점증식은 나중에 많이 갚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원리금, 원금 초기 원금 회수 속도나 차입자의 부담이 큰 건 뭐? 원금 균등. 잔금이나 총상환액이 작은 건 원금 균등. 여기선 가장 큰 거, 여기선 가장 작은 거 두 개 구분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원금 균등에서 갚아나가는 걸 계산할 때 첫 번째는 원금 구하고 두 번째 이자 두 개 합쳐서 원리금. 근데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고 이자를 구할 때는 뭐 곱하기 뭐?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대출금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잔금 곱하기 이자율에서 이자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몇 회차 갚았느냐에 따라서 갚은 돈 빼고 잔금 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자를 구하고 합치면 원리금 될 거고. 자, 저당채권의 유동화에서 1차, 2차 있는데 중요한 건 2차에서 일어나더라. 중요한 것들은 다 2차예요. 근데 1차는 뭘 1차 시장이라 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출이 일어난다, 저당채권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수요자, 차입자와 은행 사이로 이루어진 시장. 이 세 가지 딱 기억해 놓고 유동화되면 좋더라. 주택시장 활성화되면서 좋고 하더라. 이런 건 지문 나올 때마다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고 잘 풀어요. 그리고 오늘도 풀고 내고 가요. 이름 쓰지 말고
이름 자랑하고 싶으면 이름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고 새로운 문제 받아가서 하도록 하고 시험 줄게요.